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서 다 나빠지진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호황기를 맞이했던 21년, 22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만든 펀드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입니다. 혁신의 숲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업계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잘 쓰시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혁신의 숲의 홍경표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해 스타트업은 분위기가 어땠고 올해 스타트업은 좀 어떨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크앤 컴퍼니 홍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해 분위기부터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요.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분위기를 설명드리려면 사실 그 과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21년, 22년에 저희가 호황기를 맞이했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20년부터 그래서 21년, 22년이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겨울이 온다라고 해서 혹한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23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이 시장이 24년도에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년과 24년은 여전히 계속 어려운 상태 혹한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혹한기가 21년, 22년 대비해서 혹한기이지 사실 20년에서는 성장한 추세라고 본다면 우리가 21년, 22년을 너무 풍요로운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를 경험하면서 혹한기였진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했었고요. 22년 지나서 23년, 24년을 21년, 22년을 제외하고 20년부터 이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도 볼 수 있어서 지금이 이제 올해가 사실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긴 합니다. 대표님은 스타트업 CEO이시기도 하지만 예전에 투자자 역할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단순히 혁신의 숲 데이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성적인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3년, 4년이 좀 어려웠던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스타트업 혁신의 숲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창업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이 양쪽의 관점을 모두 다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다는 게 저희가 좀 독특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글로벌 경제 침체가 오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사실 풍부했던 유동성 자체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었던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아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 위축됐던 심리들이 한편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투자 수익 IRR을 계산을 하는 것과 금리 인상으로 해서 채권 금리의 인상으로 우리가 굳이 저기다 해야 돼라는 생각에 LP들의 또 움직임이 둔화된 것들도 투자 위축의 한 축으로 가져갔었고요. 작년도로 넘어오면서는 국내에서는 사실 코스피 지수에 굉장히 큰 하락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엑시트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였던 이 IPO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했던 21년, 22년을 거치면서 몸값이 높아졌던 투자 스타트업들 대비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 밸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생기고 그렇게 들어갔었을 때 IPO를 통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냐라는 게 투자자들의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투자 위축과 아니면 규모나 건수가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현상들이 있었고요.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들에는 이제 불확실성도 커졌고요. 네, 불확실성도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저항도 있죠. 예전에 내가 인정받던 밸류 그리고 기존 기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밸류에서 어찌됐든 플랫 밸류, 그러니까 동일한 밸류로 가든지 아니면 밸류를 더 낮춰서 라운드를 열어야 되는 부담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주의 동의를 또 요하는 경우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게 흔해서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자금을 확 집어넣어서 빠르게 스케일업하면서 그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로 갔던 전략들을 많이 썼었고요. 그게 이제 거의 21년, 22년 유니콘들이 많이 나올 때 했던 플랫폼 위주, 커머스나 플랫폼 위주의 사업자들이 썼던 전략들인데 그거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제 외형적 성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이었는데 지금처럼 자금 수혈이 안 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쓸 수 없는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위축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되는 회사는 분명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무래도 대표님은 혁신의 숲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뭐 손 안에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되는 스타트업은 있었을까? 네. 만약에 있었다면 좀 어디였나? 뭐 영역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사례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이들이 좀 대체로 어떤 특성을 가졌나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것과 개별 스타트업을 보는 건 조금 달리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개별 기업들을 이제 설명드리기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분야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1년도, 22년도 때 크게 주목받았던 곳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과 커머스 위주가 유니콘들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유니콘이라고 불렸던 곳들을 잘 생각해 보면 뭐 배민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곳들이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AI 딥테크 이쪽이었었는데 요 저희가 이제 전체 투자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도 연도별로 다 트래킹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22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성장했던 분야가 소부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영역, 그러니까 제조 하드웨어 쪽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 전체 투자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 두 번째가 AI랑 딥테크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제조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B2B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이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제 IT나 서비스 플랫폼보다는 오히려 실물 자산들이 조금 더 있는 쪽인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소부장을 육성하는 정책들을 계속 폈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펀드의 주목적도 거기에 맞는 펀드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초격차나 이런 거에도 제조나 하드웨어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자원, 그러니까 지원들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도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 그리고 정책 자금들이 그쪽으로 움직이면서 그쪽에 투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좀 눈에 띄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AI, 생성형 AI 등장으로부터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AI를 다루고 있는 기술 기업들, 그리고 그걸 파생해서 만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딥테크 기업들, 그리고 그런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나 아니면 보안 기업들이 또 한 축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건 전체 투자 분야에서의 점유율들의 변화들을 보면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커머스나 플랫폼, 물류 이쪽 시장은 한참 좋았다가 지금은 좀 점유율이 낮아진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강력한 플랫폼들이 아까 블리츠 스케일링으로 통해서 점유율을 과점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거를 따라잡거나 이기려면 충분한 자본들이 투하가 되어야지 임계치를, 그러니까 플랫폼의 사업의 특성상 임계치를 넘었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조달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소부장에 대해서 투자가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닷컴 버블 끝나고 과거 20년 전에 그때 소부장에 그냥 벤처 투자가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심사학분들이라든지 오래 네네. 일했던 대표님들에게 들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소부장의 경우 뭐 폭발적인 스케일러빌리티는 갖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매출 낼 수 있고 네.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데자뷰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해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때 레슨런이 분명히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고, 그 당시를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투자 업계에서는 시니어 이상의 그러니까 임원 레벨 이상에 계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보셨던 것이 아까 제가 개별 스타트업의 성장과 그다음에 분야의 성장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들을 가지고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들을 더 선호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수익성이 담보되거나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팀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B2C는 상대적으로 그걸 검증해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에 반면에 B2B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B2B 세일즈를 했었을 때 큰 규모의 매출이 돌아가는 형태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투영되지 않았나 싶은 거고요. 그런 현상들로 저희가 또 재밌게 봤던 현상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업종별로 첫 투자를 받는 평균 시점들을 저희가 한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제 펀드를 하나 만들었지만 그 화장품 펀드를 최근에 하나 만들었는데 뷰티 펀드를 만들었는데 요즘 화장품의 M&A나 IPO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하게 되어 있고 K뷰티 글로벌로 나가는 것들 굉장히 핫한데 사실 전체 분야 중에 투자를 그러니까 첫 투자를 업력 대비 첫 투자를 받는 시점이 가장 느린 산업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었어요. 평균 업력 10년 정도 될 때 첫 투자가 거의 한 5년 차, 4년 차, 5년 차 때 들어간다는 뜻은 초기 기업들처럼 우리가 1년, 3년 내에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장으로 내가 매출을 견인하고 만들어냈었을 때 투자를 받는 형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더 화장품도 앞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화장품은 이거 되면 매출이 바로 돌 수 있어. 그리고 화장품 투자가 별로 많지 않았던 이유는 화장품은 어느 정도 브랜드를 잡고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바로 매출이 일어나면 캐시가 돌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 니즈도 사실 줄어들어서 오히려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현상들을 저희가 봤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장품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을 낼 수 있어. 그래서 런웨이를 조금이라도 길게 가져갈 수 있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이 불확실성이 있는 이 시기를 자생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버티면서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쪽에 지금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곳에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지난해 기준으로 좀 어려웠던 기업 혹은 뭐 괜찮았던 기업을 나누는 기준이라면 결국 매출과 안정성이다라고 이렇게. 네,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냐보다는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검증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자본 조달의 개념에서 스타트업들은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의 자본 조달이 있고요. 대출에 대한 자본 조달이 있고 그다음에 R&D나 지원금을 통한 자본 조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매출을 만들면서 자본 조달하는 방식으로 총 4가지를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불확실성보다 아까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아까 우리가 매출은 지금 당장에 내지 않더라도 빨리 소비 사용자들을 모으고 성장을 한 다음에 이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라는 전략들이 통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해 받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많이 묻고 그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더 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매출적인 측면들을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근데 네, 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돈 없어서 투자 받는 건데 돈 있어서 투자한다고 하면 앞뒤가 다르지 않냐. 이익을 낸다라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 이 가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설 기반으로 가능성 기반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투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도 충분한 네. 마이너스 나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실제 이 기술을 바잉하는 사용자가 존재해 아니면 이 서비스를 사랑하는 고객들이 실제 존재해 돈을 낼 수 있는 고객들이 존재해를 묻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자본을 투하했었을 때 그 규모를 더 키운다면 런웨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팀들을 조금은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드는 건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여태까지는 지난해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예상인 것 같아요. 올해 이 스타트업 업계, 이 투자 업계의 흐름은 네.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저희는
조심스럽게 전망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사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적 형국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더 긍정적이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다인 거고 올해 지금 그 모태펀드 예산이 1조 정도가 이제 나와서 지금 26일까지 제안서 제출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펀드는 계속 만들어질 거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나아지거나 하겠다, 나빠지진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호황기를 맞이했던 21년, 22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만든 펀드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펀드의 만기가 7년에서 8년 정도 뭐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투자 시기를 3, 4년 정도로 봅니다. 그럼 21년도에 만들어졌던 펀드는 24년도까지 작년도까지나 올해까지가 이제 투자 기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22년도에 만들어졌던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까지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기간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호황기 때 만들어져서 자금은 많이 모였지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위축됐던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는데 그 드라이 파우더가 만약에 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올해 내년에는 어느 정도를 또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 소진할 때 신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하는 팔로운 투자로 계속 소진할 것이냐에 따라 또 좀 달라지긴 하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준다면 조금은 이제 투자에 대한 자본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그리고 그러거나 23년, 24년에도 계속 펀드는 만들어졌었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투자해야 되는 자본들은 또 존재하고 있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조금 기대 심리가 있어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내용들이고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고 아까처럼 이제 밸류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지금 이제 소위 말해 국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엑시트에 대한 고민들도 안 할 수가 없고 밸류에 대한 저항감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성장을 어떻게 더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검증해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작년과 연계돼서 부정적인 것들은 함께 되고 있어서 기대를 그냥 개인적인 기대는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세나 흐름이나 데이터적으로 봤었을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해서 그 민간 기업들이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의 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처음으로 이제 조성이 네네.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좀 더 이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민간의 벤처 투자를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같은 그런 정책들도 좀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예. 저는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민간에서 호응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정책 자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21년, 22년에 펀드가 가장 크게 조성됐던 두 해였었거든요. 아까처럼 이게 만기가 도래하는 7년 후, 8년 후, 길게는 10년 후에는 그 펀드가 다 청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 청산을 하는 시기가 도래했었을 때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에 엑시트 시장이 과연 견고하게 잘 다져져 있을 것이냐 안 그러면 그 펀드가 청산될 때 어떻게 그것들을 청산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제 세컨더리 펀드라는 예. 형태로 만들어서 구주를 이제 인수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 이제 스몰 엑시 시장을 만들어서 운영이 조금씩은 돌고 있는데 그 펀드가 갑자기 크게 밀려오게 되면 그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사실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M&A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컨더리 시장도 열려야 되는 거고 상장 시장에서 조금 더 시장이 더 좋아져야 돼.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들이 반드시 이 시장 안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함께 활동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A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PE들도 있지만 대기업들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이제 민간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코리아 그 예, 펀드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예. 펀드도 다 대기업들이 예. 이제 십시일반 돈을 내고 예. 모태처럼 움직이는 형태로 들어오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잡고 M&A 시장도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민간이라고 하는 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건 이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도 민간 쪽으로 조금은 더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상장 시장 같은 경우가 올해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작년에 샌드박스가 통과가 돼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는 그 증권사가 아니어도 뭐 플랫폼사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법안이 개정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렸었을 때 민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회수 시장에 들어올 수 있으면 이렇게 펀드에서 투자했던 이제 회사들 그 주식들이 민간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러면 엔젤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처럼 초기에 네. 이제 프리 IPO 단계나 아니면 시리즈 B, CD에 있는 기업의 주식들을 사고 파는 형태로 돌아야지 아까처럼 이게 다 회수 시장이 저는 열릴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결국 민간 시장이 열려야 되는 건데 순차적으로 가는 거는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기업이 먼저 민간 시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랜딩에서 잘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이제 민간들이 좀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으로 연계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을 때 투자는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봐요. 엑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 열리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네. 유의미하다라는 건 민간에서 들어와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거다라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민간의 참여들이 나와서 이 시장 전체를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정책 펀드의 규모는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하더라도 민간에서의 그만큼을 또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시장이 좀 성장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올해 그 트렌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AI 시대,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데이터 기반 투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AI 시대에 대해서부터 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것도 데이터로 봤던 내용이기는 해요. 저희가 데이터를 봤었을 때 아까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뽑아 봤었는데 그 아까 뭐 예를 들면 제조 하드웨어, 그 다음에 AI 딥테크 블록체인, 그 다음에 그 통신 보안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회사들은 전체 카테고리로 봤었을 때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곳들인데 그 안에 면면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을 가진 기업들이 그럼 투자를 잘 받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조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로봇 분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 요 부분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결국 로봇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쪽들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들어가고 있다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AI 블록체인 쪽 딥테크 쪽은 키워드가 자동화 최적화 그리고 딥러닝, 머신러닝,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쪽의 키워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신과 보안과 데이터 섹터에서는 AI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처리 결국 관통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AI라는 키워드를 관통해서 가고 있다인 겁니다. 결국 패션 커머스를 하는 회사는 그러면 AI를 접목하지 않아도 되느냐로 보면 아닌 시대가 지금 도래할 수 있다인 거고요. 최근에 이제 딥시크의 등장 때문에 더 그것들이 가속화될 거라고 경량화된 모델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이제는 내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AI로 생성해서 디자이너의 손을 최대한 적게 해서 효율화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처럼 지금의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매출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AI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하고 효율화시키는 부분들을 쓸 수 있을 것이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IR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AI 기술이 훌륭해요라는 기술 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기술 기업은 아니야. 아까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지만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에 AI가 접목되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I가 빠져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각 기업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효율화를 가져갈 것이냐,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그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런웨이를 어떻게 길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AI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는 기업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시작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AI 시대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네. 두 번째 빈익빈 부익부는 아까 앞선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몰리는 쪽에서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었을 때 투자 건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거나라고 하는데 투자 금액 전체는 유지하거나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투자 단위 금액이 커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은 초기에 원래 한 3억, 5억 받던 팀들이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라고 마찬가지라고 보면 몰린다라는 거죠. 어차피 한쪽에서는 혹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받을 수 있는 팀들은 오히려 좀 더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잘 이야기했었을 때 좋은 투자자들을 잘 설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받으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려운 중에 잘하고 있는 팀들은 지금 성장을 더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란 현상이고요. 두 번째 빈익빈 부익부는 투자자들도 똑같은 현상들을 겪어요. 그렇죠. LP들이 이제 자본을 투입을 이제 출자를 할 때 여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마찬가지로 LP들도 보수적이 되다 보면 신생 VC에게 자산을 위험 자산이니까 그걸 맡기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잘 해왔던 하우스들에게 이제 출자의 기회가 많이 가다 보니까 원래 운용 자산이 컸던 곳들은 계속해서 더 잘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중소 신생 이제 출자사 VC들은 이제 펀드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요 올해 현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모태펀드 출자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루키리그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원래 루키리는 작년에 뭐 예전에 있었긴 했지만 루키리그가 있고 이번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분리시키고 뭐 라이콘이라는 계정도 또 만들어서 진행하면 좀 더 폭넓게 섹터를 나눠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출자를 받음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키워드는 투자사와 스타트업의 양쪽에다 쓰여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투자는 저희가 맨날 주장하고 있는 거긴 하고요. 근데 사실 데이터 기반 투자는 23년도에 처음으로 글로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 데이터 드리븐 VC 트렌드 리포트라는 게 글로벌에서 발간이 됐었습니다. 23년도에 처음 발간이 됐었고 24년도에 발간이 됐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3년도에 전 세계에서 데이터 기반 투자 저희처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투자의 기법에 쓰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한 100개 정도로 집계가 되었었어요.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빠져 있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100개라고 추산했다가 24년도에 약 150개 정도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세콰이어 캐피탈, 그다음 안데르슨 호로이츠, 구글 벤처스, 그다음 유럽에서 제일 큰 이큐티 벤처스 이런 곳들이 다 이런 기법들을 쓰면서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뭐 가트너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연구 단계거나 아니면 이제 실험적인 투자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건 당연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데이터 기반 투자하는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1년에 창업이 되는 회사의 개수가 각 국가별로 좀 다르겠지만 국내만 하더라도 중기부에서 발표한 창업 실태 조사에 기술 기반 창업의 연간 그 창업 숫자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20만 개예요. 그럼 우리가 20만 개 중에 과연
몇 개의 기업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한계가 있다.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센싱하고 수집해서 분석해서 실제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서 검토하고 투자하겠다라는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게 이제 아까 AI가 들어오면서 더 정교해지거나 그걸 더 효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은 저는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만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소프트뱅크에서 발표했던 내용 안에는 소프트뱅크 코리아에서는 AI로 이제 딜을 심사하는 뭐 어떤 툴을 사용했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나 둘씩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마지막 그 키워드는 저의 바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기까지 좀 먼 길 오셨는데 근데 또 그 시청자분들께 그 마크앤컴퍼니와 약간 혁신의 숲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갖고요. 아, 네. 뭐 다 알지만 그래도 모르신 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약간 투자사를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약간 실제 스타트업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독특한 지금 포지션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어디 가서 저희 회사 설명할 때 항상 앞에 이 키워드를 써요. 하프 VC, 하프 스타트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기도 한데 스타트업을 저희가 정의 내릴 때 어떠한 한 산업을 기술이나 서비스로 혁신하는 회사를 저희는 스타트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사실 투자산의 스타트업이냐로 규정 짓는 게 아니라 투자사의 역할을 하지만 이 투자 산업이라는 것을 데이터와 기술과 서비스로 혁신을 해보겠다라는 스타트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프 스타트업, 하프 VC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단 혁신숲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아까 존재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기록해서 보여줬었을 때 투자자들이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내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기업들을 인지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혁신의 숲을 만들었던 배경은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투자사를 잘 모르고 투자사는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고 양쪽이 다 들어와서 서로 보면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상호를 인지하고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약 400개의 투자사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제공하는 것에는 어떤 투자사가 어떤 카테고리, 어떤 키워드에 어떤 단계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떤 투자사를 만나는 게 우리한테 관심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반대로 스타트업은 저희가 지금 약 12,00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들을 매달 최신화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투자사들이 12,000개 내가 미처 몰랐던 회사들을 만나고 이런 회사들이 있네? 그럼 그 회사 만나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연락드리고 만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그 내부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하고 가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분야가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큰지를 보고 그 회사를 찾아서 저희는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투자는 지금 운용 자산은 220억 정도의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초기 투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팁스 운영사이기도 하고 딥테크 팁스나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역할들 하고요. 이 데이터가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 대기업들이 나 이런 회사랑 좀 일을 해보고 싶은데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은 다 공모를 하죠. 이렇게 모여보세요라고 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도 데이터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수요 대기업들이 원하는 카테고리 키워드나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데이터로 찾아서 매칭을 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한 회사에서
다 하고 뭐 있습니다. 스킬앤하이드 뭐 이렇게 치킨앤하이드는 좀 좀 아니, 그건 여기보다는 네, 저희는 금상첨화라고 하시죠. 금상첨화. 저희는 예. 자웅동체라고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예 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벤처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좀 악어알과 같다. 워낙 불확실성도 크고 그래서 성공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그럴수록 또 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날카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혁신의 숲이란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뭐 적극적으로 정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단톡방에서도 거의 대부분 출처를 다 혁신의 숲으로 요즘 이제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 스탠다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경표 대표님 모시고 뭐 지난해 스타트업 씬의 분위기와 그리고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웃스탠딩은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가져올 것이고요. 뭐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그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